안녕하십니까. 제주농업기술센터의 김정훈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개묘년 새해에는 감귤농가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농업인들의 노력이 감귤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2023년 노지감귤 질적 성장을 위한 실천 과제를 9가지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전정부터 시작해서 완숙과 위주, 수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3년 전지 전정 실천 과제입니다. 우리 흔히 전정이라고 하면 열매를 어떻게 많이 달리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전정은 봄순 확보에 더 충실하게 전정을 해야 맞다고 보여집니다. 봄순 확보를 충실하게 해서 입수를 증가시키고 과다 착과를 방지하면 세근량도 증가하고 수세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정량은 입수의 10% 이내로 약전정을 하시고 복합 전정을 하셔서 45도 가지를 이용한 예비지를 설정하셔서 착과와 봄순 발생을 균형 있게 갖고 가셔야 됩니다. 과다 착화가 되어서 꽃이 너무 많았을 때에는 예비지 재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는 4월 중순부터 5월 상순이 되겠습니다. 꽃과 잎을 훑어내든지 가지를 전정가위로 다듬어 주어서 새로운 가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예비지 재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정을 하는 방법에는 나무 생육 상황에 맞는 정지 전정을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흉작이 예상되는 나무와 풍작이 예상되는 나무는 전정 방법 또한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흉작이 예상되는 나무는 약전정을 하시고 절단 전정을 하셔서 생식생장에서 영양생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4월 중하순에 꽃을 보면서 전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작이 예상되는 나무는 여름순 정리를 하시고 예비지를 설정하고 도장지라든지 내향지, 교차지 등을 정리를 하시되 풍작이 예상되는 나무 같은 경우는 전정 시기를 2월 하순부터 시작을 하셔서 좀 빨리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댕이병이나 궤양병, 피해가지라든지 깍지벌레 피해가 있는 나무는 가지를 정리해서 햇빛과 공기가 잘 들어가게 하시고 이 병이 갈린 가지를 잘 제거를 하셔야지만이 병해충 방지에도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영에 집착하지 말고 궤양병이라든지 더댕이병, 깍지벌레가 있는 나무는 완전하게 제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가지를 정리해서 햇빛과 공기가 잘 통하면 병해충 예방에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할 수 있는 전정이 여름 전정이 있습니다. 여름 전정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착과가 적은 나무에 봄순이 발생이 되고 여름순까지 발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순 발생이 되는 나무에 한해서 여름 전정은 7월 20일 경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정으로는 이제 가을 전정이 되겠습니다. 가을 전정은 여름순이 나오고 가을순까지 나온 그런 나무를 대상으로 충실한 예비지를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10월 중하순, 그러니까 10월 10일이 넘어서 하셔야 되겠고 각 지역마다 본인의 과수원에 맞는 시기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한 직립가지는 소금 전정을 실시하되 가지 직경이 7mm 이상, 7mm 이상이라고 하면 보통 연필굵기가 되겠습니다. 연필굵기보다 큰 가지를 자를 때는 상처가 아무는 게 늦어서 동해 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보다 작은 가지는 소금 전정을 하시고 그보다 굵은 가지는 봄 전정 때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름순이 약한 가지입니다. 여름순이 약한 가지는 저 그림에서 보다시피 봄순 끝마디 바로 아래에서 절단을 해서 조금 강한 순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세 번째, 여름순이 강한 가지입니다. 여름순이 강한 가지는 봄순 끝마디 위에서 절단을 하셔서 약한 순이 내년에 발화할 수 있도록 예비지를 재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전정은 우리가 흔히 봄 전정, 여름 전정, 가을 전정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우리 노지감귤에서 중요한 전정은 봄 전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 전정을 충실하게 잘 하시고 그 나무 상태에 따라서 여름 전정, 가을 전정은 선택적으로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에 의해서 저온과 서리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냉기류 침체 지역이라든지 분지 지역, 기온 변화가 심한 지역에서 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최근에 비닐하우스 시설이라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재선충으로 인한 소나무 고사목 제거로 인해서 기류 흐름이 변화가 되어서 기존에 발생되지 않았던 과수원에도 이런 서리 피해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서리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저녁 6시 7도, 밤 9시 4도 이하로 맑고 바람이 없을 때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진 후 0.8도씨 이상씩 기온이 떨어지고 맑고 바람이 없을 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대책으로는 냉기류 침체되는 지역, 상습 서리 침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정 시기를 3월 하순 이후로 늦추고 봄순이 발화된 이후에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중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냉기류가 잘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방풍수 정리를 한다든지 인위적으로 방상팬을 설치한다든지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난방기를 가동한다든지 해서 냉기류 침체를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저온 및 서리 정보 SM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시 이후에 초상온도라고 하는 것은 토양 표면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초상온도가 0도 이하로 떨어지고 풍속이 5.5m/s 미만 시 문자가 1차 발송이 되고, 2차는 24시 기준으로 초상온도가 0도 미만 풍속 5.1m/s 미만 시 문자가 발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 조정과로 신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서비스를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열매 속기가 되겠습니다. 열매 속기는 영농 관리 중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귤나무는 과다 착과가 되든지 아니면 착과량이 좀 부족해서 대거가 되든지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다 착과를 하게 되면 수세가 약해지고 수확할 때 노력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상품과 위주로 남기고 시기에 맞게 열매 속기를 하면 수세 약화도 예방이 되고 수확 노력비도 절감이 되며 감귤나무의 세균의 생장이 촉진되어서 우리 감귤나무 생육이 좋다 하겠습니다. 자, 생육 단계별 열매 속기 및 시기와 방법입니다. 자, 1차는 7월 중순 감귤나무 생리낙과가 끝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20에서 25mm 이하의 나무 속 아래의 작은 열매, 20에서 25mm라고 하면 상당히 난감할 겁니다. 우리 50원짜리 동전 규격이 한 22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원짜리 동전보다 작은 정도의 사이즈이면서 나무 속이고 아래에 달려있는 열매는 전부 따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매 이상의 유엽과 그리고 가지별 전적과를 해서 예비지 내년에 예비지로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2차 열매 속기는 8월 중순에서 10월 상순에 이루어지는데 작은 열매, 상처과 기형과 일소과 등 비상품과 위주로 따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수세가 좋은 나무에서는 비대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나중에 대거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2차 열매 속기는 생략하시고 10월 상순 이후 마무리 열매 속기에 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차는 10월 중순부터 수확기까지 마무리 열매 속기를 하는데 비상품과 마무리 따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극대과 극소과 상처과 병해충과 등을 따내시고 과원 밖으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토양 피복 재배라든지 휴식연제 과원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내에 열매 속기를 마무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세가 약하고 적게 달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따내서 세근 생장을 촉진을 하시고, 수세가 좋고 열매가 많은 나무는 가지별 전적과라든지 작은 열매 조기 열매 속기로 속기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착과량이 보통인 나무는 군데군데 국부적인 열매 속기와 나중에 10월 중순 이후 수상 성과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적과 방법이 되겠습니다. 적과 방법은 나무의 상단부, 중단부, 하단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상단부 같은 경우에 가지가 한 2cm, 직경 2cm 정도 되는 가지에 착과된 열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따내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가지 하단부에 이렇게 한 가지에 착과가 됐을 경우에는 끝부분은 따주고 중간 부위를 남겨주시고, 상단부의 결과모지에 착과된 열매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을 남겨주시고 이제 하단부의 거를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검정색으로 표시된 거는 남겨주시는 거고, 이렇게 비어있는 동그란 거는 따낼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토양 피복 재배 요령입니다. 토양 피복 재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피복하고 관리하고 수확할 때까지 다양한 관리가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공질 필름으로 이용되는 재료는 이제 미국에서 제작되어 있는 타이백이라는 것과 국내에서 제작되는 하이브릭스가 현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피복은 언제 할 것이냐? 피복은 장마가 오기 전인 6월 상순에 완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장마기에 많은 비가 오기 때문에 그 수분이 증발하고 없어진 후에 피복하려면 시기가 늦어지고 무더운 여름에 피복을 해야 해서 피복에 대한 노력이 더 어렵고 수분 스트레스를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마비를 안 맞추고 장마 이전에 피복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필름 피복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수시설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수시설은 압력 보상이 되는 점적 호스를 2줄 또는 4줄을 설치하셔서 피복 전에 관수 호수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토양 피복 재배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타이백 피복 전에 여름 비료를 5월 하순에, 그러니까 6월 상순에 토양 피복을 하기 때문에 5월 하순에 피복을 해주시고 관수를 해주시든지, 또는 5월 하순에 액비 또는 속효성 비료로 물에 녹여서 관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것 또한 가장 중요한 작업인데, 6월달 적기에 토양 피복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이 네 번째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기에 고품질 감귤을 수확해서 출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9월 초부터 10일 간격으로 품질을 조사를 해서 수분 공급 여부를 결정하고 수분을 적기에 공급을 해서 산 함량을 떨어뜨려야 하겠습니다. 자, 현재 토양 피복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피복 재배 시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는 평지, 밀식, 배수가 안 되는 부적지 과원에도 무분별하게 피복이 되고 있고, 피복 자재 중에 국산 피복 자재를 사용하는 농가가 이제 수입산 자재보다 70%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농가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산 피복 자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시기에 피복을 하더라도 품질이 좀 낮고 뿌리 생육이 저하되고 반사광 효과도 떨어지고 병해충 밀도도 줄이지 못하는 수입산 자재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복 시기, 열매 속기, 물 관리, 품질 관리 등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반 관리보다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토양 피복 관리에 따른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뭐 개폐 시설이라든지 점적 관수 시설, 뭐 우산식 지주대, 그다음에 뭐 낙엽이라든지 이물질을 불어낼 수 있는 브로워 등 여러 가지 시설과 장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위적으로 수분 스트레스를 주다 보니 수세 관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과다 착과도 하고 이제 타이백 피복에 의해서 수분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소가가 발생이 된다든지 수세가 저하되고 심할 경우는 나무가 죽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감귤나무가 서로 밀식이 돼서 공간이 없이 저런 상태에서는 산란광이 효과라든지 이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간벌이 잘 된 과수원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평지에 피복을 해서 물이 고였을 경우에는 이 피복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피복을 할 수 있는 기반 조건을 갖춘 다음에 토양 피복 재배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평지 밀식 부적지 과원의 무분별난 토양 피복 재배로 인해서 수분 스트레스가 잘 안 이루어지고 고품질 감귤 생산이 잘 안 되는 원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6월 상순에 토양 피복을 하면 토양 건조가 되는 게 피복한 상태에서는 최소 한 달에서 최고 2달 정도 지나야 수분 스트레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수분 스트레스가 시작이 돼서 9월 상순에 목표 당도인 8에서 8.5브릭스까지 증당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부적지 과원, 이제 평지라 밀식이 된 과원에 했을 때는 요 시기에 요 목표 당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목표 당도를 올린 다음에는 재관수를 통해서 산 함량을 떨어뜨려서 11월 중하순에 12브릭스 이상 1% 이하의 감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타이백 피복, 이런 토양 피복을 했을 때 꼭 반드시 고품질이 감귤이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피복한 이런 틈이라든지 나무 밑에 부분에서 빗물이 유입되거나 아니면 많은 양의 비가 일시에 내렸을 때 빗물이 흘러가면서 이 사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수분 스트레스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주간부를 밀봉해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타이백을 이렇게 이 토양 피복 자재를 이렇게 걷어 올렸을 때 토양의 건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른쪽의 사진처럼 이 토양이 건조되지 않고 습한 상태가 되면 수분 스트레스에 의한 당도 증당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런 데는 이제 피복 자재를 걷어 올려서 맑은 날 한 일주일 정도 충분히 말려 주신 다음에 다시 재피복을 하셔야지 당도 증가 효과를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 당도에 도달했을 경우에 우리가 관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점적 관수 시설이 필요합니다. 점적 관수는 감귤 나무 기준으로 2줄에서 넉 줄을 설치를 하는데 간격은 50cm 간격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호수에서 떨어지는 물은 확산해서 30에서 50cm까지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50cm 간격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충분하게 물량을 확보를 할 수 있고 점적과수를 설치하고 나서는 이제 피복 전에 물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관수 구획과 점적 호수의 관수량을 확인을 하셔서 재관수할 때 정확한 물량을 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토양 내 이제 확산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줄 때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주어서 물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수직으로만 빠지지 않고 수평으로 퍼질 수 있게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관수는 일반적으로 오전에 하여 주시는 게 가장 좋고 구획별로 관수량은 반드시 기록을 하셔서 물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됐는지 농가에서 일일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수량 처음 관수할 때는 한 번에 모든 양을 주는 게 아니라 천천히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첫날은 5톤, 셋째 날은 7톤, 5일째는 8톤 이렇게 해서 10일 간격으로 1회 9월부터 10월까지는 1회 관수량이 300평당 20톤 이내로 관수를 하시고 당도가 높고 산함량이 높을 때 관수를 하게 되는데 10월까지 총 120톤 정도의 물을 주어서 산함량을 떨어뜨려야 11월에 이제 고품질의 감귤을 생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이런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고 토양 피복 재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원지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줄이 안 맞고 밀식 등 낮은 감귤은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낮은 감귤은 성목 이식을 한 후에 토양 피복 재배를 실시를 하여야 당도도 2.9브릭스 높고 소득도 일반 관행 대비 2.4배 높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밀식되고 틈이 없었던 저런 과수원이 원지 정비 후에 이렇게 넓고 작업하기 좋은 과수원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줄이 잘 맞고 경사도 좀 있고 이런 조건이 좋은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간벌을 하고 목을 제거를 하면서 얕은 배수로를 만들어서 과원 구조를 배수가 잘 되고 줄이 잘 맞는 과원 형태로 개선한 다음에 토양 피복 재배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째입니다. 극조생 온주 재배 실천 과제입니다. 최근에 극조생 온주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4년 도 전체 1495헥타에서 21년 2657헥타로 17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양은 생산량은 우리 전체 노지감귤 생산량의 한 13%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 주요 재배 지역은 조천, 남원, 애월 그리고 서귀포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극조생 같은 경우는 10월에 출하가 되면서 우리 노지감귤의 첫 인상이고 첫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은 품질의 극조생이 출하가 되면서 초기 가격 형성이 낮고 나중에 조생온주 수확 출하하고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극조생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하순 이후에 극조생 물량이 증가가 되면서 품질 낮은 극조생도 유통이 되고 가격이 하락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라조생 계열의 극조생 재배 면적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전년 같은 경우에 극조생 가격이 일반 이제 일라미로나 이런 품종보다 유라 계열의 품종들이 가격이 관당 2,000원에서 3,000원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극조생 재배 품종을 보면 아직까지도 주 품종은 일라미로가 되겠고 최근에 유라 계통이 많이 면적이 늘어서 유라 재배 면적도 상당히 많이 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극조생 온주 재배의 실천 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극조생 온주는 수확하고 출하, 유통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기 과원에 맞는 과감한 품종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규모 면적 재배보다는 가산 노동에 맞는 소규모 면적 재배가 적당하겠습니다. 특히 이 품종이 뭐 유라 계열이 좋다고 하여서 전부 유라 품종으로만 다 할 거는 아니고 유라 계열 중에도 일찍 나오는 품종이 있고 그러니까 10월 초에 수확하는 품종과 10월 하순에 대해 수확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수확하는 품종 같은 경우에는 산함량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비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 품종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10월 하순 이후에 수확하는 품종을 선택하는 게 더 맞겠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토양 피복 재배를 통한 품질 향상입니다. 고당도와 타이백
피복에 의한 착색 촉진 효과로 인해서 완전 착색된 감귤을 수확해서 출하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수용성 칼슘제 살포입니다. 8월 중순부터 15일 간격으로 2, 3회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소과와 열과 방지입니다. 열매 속기를 철저히 하고 토양 수분을 관리를 잘 하셔서 일소과와 열과 방지를 하셔야 되겠고, 여섯 번째는 방풍수와 이제 정비를 하시고 방풍망 설치를 잘 하셔서 풍산과 예방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일곱 번째는 성숙이 빠른 극조생 품종 같은 경우에 흡즙 해충과 총체벌레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 이후에 적용약제를 잘 살포하셔서 수확하실 때 이런 병해충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확 전에는 반드시 부패 방지 약제를 살포하셔서 수확해서 유통 중에 부패가 된 사진에서처럼 부패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확 시에는 가위 상처에 의한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위 상처라든지 감귤 바구니라든지 운반 저장 등에서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확 후에는 3일 이상 예조 후 출하를 하셔야 유통 중에 부패되는 감귤이 없기 때문에 예조를 실시하시고 출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라 계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라 조생은 궁촌조생 가지 변이로 1995년에 일본에서 품종 등록이 되었습니다. 과형은 구형에 가깝고 과피색은 처음부터 홍색이며 극조생 온주밀감 중에서 당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수확기 당도는 11브릭스 이상 내외가 되는데 수확기는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확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당도가 높은 반면 산 감소가 늦어서 수확기가 빨라도 10월 하순이 돼야 수확이 가능하고 워낙 착과성이 높아서 소가 발생이 많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처럼 달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열매 속기를 해야 소가 발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 속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과, 상단부 대과 부분은 대과는 11월 상순 이후에 일부 부피과가 발생이 되지만 부피가 극조생 중에서는 부피과가 상당히 적은 품종이 되겠습니다. YN26입니다. 이것도 유라 계열의 극조생으로서 유라조생 주신배 품종이 되겠습니다. 유라조생 주신배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유라조생을 모본으로 해서 화분친을 교배를 해서 거기에 나온 영양배를 배양해서 육성해낸 품종이 되겠습니다. 주신배 품종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수세가 강하고 이제 품질이 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YN26 같은 경우에는 당도는 높고 수세가 강해서 산함량이 유라조생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숙기가 YN26 같은 경우에는 10월 상순이 되겠고 10월 15일 이후가 되다 보면 수확기가 늦어지면 부피가가 많이 발생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9월 달에도 이미 당도는 9브릭스 이상 10브릭스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색깔이 파란 상태에서도 따서 먹을 수 있는 감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제주도는 착색도가 50% 이상 돼야지 수확 출하가 할 수가 있어서 착색 정도를 보면서 수확 출하를 해야 하겠습니다. 당도는 일라미로보다 좋고 유라조생보다는 다소 낮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유라조생보다 더 높게 나오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산남량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 산 감소와 착색 상황을 고려하면서 수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YN26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가 많은 지역에는 이 품종 선택하는데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비가 너무 많아서 산 감소가 빠를 경우에 수확기에 착색이 잘 안 돼서 적기에 수확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생육시기 맞춤형 양분 관리입니다. 일단 모든 과수원은 최소 2년에 한 번은 토양 검사를 실시를 하십시오. 과수원에 4군데나 5군데 정도의 흙을 표토를 걷어내고 뜨셔서 섞은 다음에 500g 정도를 각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맡기시면 우리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센터에서 분석을 하셔서 토양 그 밭에 맞는 비료 시비 처방을 해줍니다. 그 시비 처방에 맞게 비료 시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 그 시비 처방에 따라서 2월 중하순에는 토양 계량제를 적정하게 시비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토양 계량제는 석회고토, 폐화석, 규산질 비료 등이 있는데 보통 석회고토와 이제 폐화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석회고토 같은 경우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토양 계량제로 일시에 많은 양을 뿌렸을 때는 살포가 된 지역이 알칼리화돼서 철이라든지 이런 미량요소 결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토양 계량제를 살포할 때는 과수원 같은 경우는 갈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300평당 5포 이내, 100kg 이내에서 살포를 해주시고 살짝 토양 표면이라도 긁어줄 수 있으면 긁어주시면 좋습니다. 봄비료와 동시에 사용했을 때는 질소질이라든지 인산질 비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 2주 전에는 먼저 시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기별 비료 사용입니다. 우리 노지감귤은 비료를 3번 저희가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봄비료가 되겠습니다. 봄비료는 3월 상중순에 비료를 합니다. 이 3월에 주는 비료는 가지와 잎이 생장과 개화 및 어린 과실 발육에 영향을 줍니다. 이때 주는 비료량은 전체량의 질소 기준 50%, 인산 100%, 칼리 30%로 줍니다. 보통 복합 비료나 맞춤형 비료로 해서 주시게 되는데 그럴 때는 질소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셔서 살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 비료입니다. 여름 비료는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에 시비를 하는데 새순 및 열매 발육, 해거리 방지를 위해서 살포를 합니다. 특히 착과량이 아주 많거나 토양 피복 재배를 하는 농가 같은 경우에는 여름 비료를 반드시 해 주시는 게 좋겠고 토양 피복이라든지 극조생 감귤 같은 경우에는 5월 하순에 조금 일찍 시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을 비료입니다. 가을 비료는 11월 상순에 해 주시는데 감귤 수확되지도 않았는데 가을 비료를 어떻게 주냐라고 저희한테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을 비료를 11월 상순에 주시더라도 감귤나무가 흡수해서 감귤나무가 직접 이용하는 것은 12월 상순에 봐도 열매로는 5%도 안 가기 때문에 11월 상순에 주셔야지 제대로 된 비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 비료를 주시면 수세가 회복되고 겨울철을 날 수 있는 내한성이 증대도 되고 내년 꽃을 피울 수 있는 화분화도 촉진이 되기 때문에 가을 비료를 반드시 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적으로 주는 게 이제 꽃비료가 있습니다. 꽃비료는 수세를 유지하고 꽃이 많은 감귤나무에 양분을 보충하는 겁니다. 이 꽃비료를 주면 자방이 튼실해져서 생리낙과도 줄어들고 할 수는 있는 부분이고 꽃비료는 꽃이 아주 많은 나무를 선정해서 주는데 보통 개화 전 20일 전에 주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4월 하순이 되겠습니다. 시비량은 시바르당 요소 10kg 내외를 주시면 되는데 꽃비료를 준 과원에는 여름비료의 질소를 생략하시고 여름비료는 황산가리, 칼륨 가리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세 유지를 위한 연면 시비입니다.
출래기 이후에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요소 20리터당 30에서 40g을 넣으셔서 녹이셔서 연면 시비를 하시면 부족한 양분을 보충하고 자기적 심시기를 늦춰서 입수가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시기에 연면 시비 2, 3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용성 칼슘제의 효과와 이용입니다. 수용성 칼슘제는 칼슘 결핍에 의한 신초고사 방지와 부피과 경감, 착색 및 당도 촉진에 효과가 있고 과피의 연화와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용성 칼슘제는 말 그대로 물에 녹아서 이용할 수 있는 칼슘제입니다. 수용성 칼슘제를 살포하게 되면 세포에 흡수가 돼서 세포와 세포 사이 팩틴질과 결합을 하고 세포와 세포를 접착하는 그런 해서 조직을 강화하고 부피를 경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포 사이 중엽세포의 팩틴이 주 성분이 되겠습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세포가 약해지고 경도가 낮아져 저장성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 살포하느냐? 살포는 8월 중순부터 이제 10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초기 착색기까지 살포를 해주시면 되는데 살포 간격은 15일에서 20일 간격으로 3에서 4회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숙기 이후 강수량이 많으면 살포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강수 시기와 그 시기를 고려하셔서 살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칼슘 함량이 많으면 구리, 붕소, 아연 결핍 발생이라든지 칼륨이 많으면 칼슘 흡수가 저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난용성 칼슘제의 효과와 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난용성 칼슘은 이용이 어려운 칼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수돼서 이용이 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효과를 내는 칼슘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류는 우리가 흔히 쓰는 크레프논, 특공대, 최근에 이제 약흔이 적게 나오는 뭐 크렌토 등이 있고 효과는 부피 경감, 당도 및 착색 촉진 효과가 되겠습니다. 작용은 요 난용성 칼슘제를 살포했을 때 감귤의 열매와 잎에 있는 기공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그 작은 칼슘 입자가 그 기공 사이에 끼어서 그 기공이 개폐, 그러니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해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건조에 의한 당이 농축과 예조되는 물리적인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우리가 약흔, 하얀 가루가 많이 남아서 소비자로부터 농약으로 오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약흔이 좀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면 당도 향상이라든지 부피 억제 효과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살포 시기는 초기 착색기, 배꼽이 노랗게 되는 10월 상순경에 1차 살포를 하시고 1차 살포 후에 15일 후에 2차 살포를 해주시면 되겠고 살포 시에는 잎 뒷면과 열매에 충분히 살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용되는 게 아니라 기공 사이에 껴서 물리적인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살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8번째, 노지감귤이 병해충 방제 전략입니다. 우리가 노지감귤을 재배하면서 또 한 가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이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3월부터 9월까지 수확기까지 이제 수확기 부패 방지제까지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면 3월 달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정시에 더댕이병이라든지 고양병이라든지 이런 병에 걸린 가지 전염원을 제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자 4월 달이 들어가면서부터 더댕이병 방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전년도에 병 발생이 되었던 과원 같은 경우에는 순이 발화돼서 자라기 시작하면 1차 방제를 반드시 전용약제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5월 달에는 꽃이 피고
하기 때문에 꽃이 개화가 시작이 되면 방화해충이 날라오고, 그래서 방화해충 방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꽃이 지기 시작하면 잿빛곰팡이병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잿빛곰팡이병 방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균등의 밀도가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균등의 방제를 해야 되고, 5월달 돌풍이라든지 강풍, 비가 오면서 강풍이 불 경우에는 궤양병이 감염될 만한 온도가 되기 때문에 궤양병이 있는 과원이라든지 방풍이 잘 안 된 과원 같은 경우에는 궤양병 방제가 필요합니다. 6월부터는 이제 검은전무늬병, 총체벌레, 빠른 같은 과수원 같은 경우 전년도에 노궁해가 있던 과수원 같은 경우 노궁해 방제 등 병해충 방제에 전념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달, 8월달 같은 경우에는 검은전무늬병과 귤귤라방, 과수원에 따라서 깍지벌레가 있을 경우 깍지벌레, 그 다음에 총체벌레, 8월에 여름순이 있는 과수원 같은 경우는 궤양병, 그다음 노궁해 발생 같은 경우, 과원 같은 경우는 노궁해, 이렇게 방제를 해야 하겠고,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은전무늬병, 그러니까 일부 과수원 이제 이슬이 잘 맺히는 과수원이라든지 9월 달에 최근에 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잦다 그러면 검은전무늬병 방제를 9월 달까지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총체라든지 나방류 응애 방제를 추가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이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방제는 언제 할 것인가? 4월 중순, 보통 봄 우리 발화기가 4월 상순이 됩니다. 그래서 발화 지역에 따라 3월 하순부터 발화가 되는 데가 있고 4월 중순 되면서 발화되는 중산간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순 길이가 1에서 1.5cm 정도 자랐을 때 전년도 발생됐던 과수원 같은 경우는 반드시 더댕이병 적용약제를 첫 방제로 실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르도액은 살포를 하면 살포된 부분, 맞은 부분만 보호가 되는 보호살균제이기 때문에 더댕이병이 있는 과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침투 이행성 살균제 계통을 활용을 하셔서 살포를 하셔야 새순이 자라면서 자라는 기간 동안 어느 일정 약효가 있는 기간 동안은 보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더댕이병이 있는 과수원은 적용약제로 살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계유제 보르도액의 효율적인 사용 방법입니다. 첫 방제 시기입니다. 첫 방제 더댕이병이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적용약제를 4월 중순에 살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에 기계유제와 보르도액을 혼용해서 살포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그 시기에는 보통 새순이 3에서 5cm 정도 자랐을 때 시기가 되겠고 그리고 보르도액을 궤양병 방제용으로 활용하시겠다 하실 때는 5월 중하순에 기계유제와 보르도액을 혼용해서 살포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하순에 적용약제를 이용해서 기계유제를 혼용해서 살포를 했을 경우에는 귤룽해와 더덩이를 동시에 방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농가의 과원 사정에 따라서 귤룽해가 있는 과수원, 귤룽해가 없는 과수원, 더댕이병이 있는 과수원, 없는 과수원에 따라서 첫 방제 시기와 약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계유제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우리 노지감귤에서도 기계유제를 다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200배 이상 고농도로 살포하는 기계유제의 사용법입니다. 맑은 날, 습도가 적은 날, 바람이 잘 통하는 날을 선택해서 살포하시고 오전에 살포해서 빨리 마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살포 후 5에서 7일 이상은 날씨가 좋아야 약해도 좋고 방제 효과가 좋습니다. 기계유제는 살충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해충의 기문을 막아서 호흡을 못하게 해서 죽이는 살충하는 그런 약제이기 때문에 5일 이상은 날씨가 반드시 좋다는 기상청 예보를 보고 살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은 출래기 4월 상중순이 되겠는데 그 시기에는 기계유제 살포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잘못 살포하시게 되면 기형과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이 핀 이후에 보르도액은 열매에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사용을 못하는 게 아니고 개화 후에 보르도액을 사용할 때 주의를 하셔가지고 적기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고, 보르도액 사용 시에 기계유제를 혼용하면 보르도액의 약해를 경감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 사진을 보면 기계유제를 잘못 썼을 때 뭐 새순에 저렇게 피해가 난다든지 구엽이 낙엽이 된다든지, 뭐 새순이 심하면 새순이 낙엽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기계유제를 잘 활용해 주시고, 뭐 우리가 검은전무늬병 방제라든지 이럴 때도 전착제 대용으로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거는 크게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궤양병 방제 전략입니다. 이 궤양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온 다습할 때 발생되는 병입니다. 기공으로도 감염하고 상처로도 감염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기공의 감염보다는 상처에 의한 감염이 가장 큽니다. 1차 발생 시기는 보통 5월 중순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경에 비가 오며 강한 바람이 불면 궤양병이 방풍이 잘 안 된 과수원, 남쪽 동쪽에서 바람이 잘 드는 과수원에는 그해 난 봄순에 녹화되기 전에 봄순에 이 궤양병이 발병이 되고, 확인이 되는 것은 6월 상순이 되면 노랗게 이렇게 병반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풍이 잘 안 되었거나 전년도에 궤양병이 발생돼서 전정 시에 제거를 했던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5월 중순경에 보르도액이나 아니면 전용 약제를 반드시 살포해서 예방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봄순에 궤양병이 입영이 되면 그 후에 다시 2차 6월 달에는 열매로 이제 병이 입영이 되기 때문에 1차 봄순 방제를 잘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발생이 되었던 과수원 같은 경우에 5월 중순에 1차 방제를 하고 6월 달에 병 발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 가지고 병 발생이 보이면 2차 방제를 해 주시는 게 열매로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궤양병 방제 전략입니다. 아까 다 말씀은 드렸는데 궤양병은 도 전체의 16.3% 발생이 됩니다. 병에 걸린 잎이나 가지는 전정 시에 다 제거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그 이후에 5월 이후에 6월 달에도 걸린 잎은 제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방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순 귤귤라방 방제를 철저히 하셔야 여름순 궤양병 방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한 바람이나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48시간 이내에 항생제 계통의 약제를 살포를 해주시는 게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약제 선택은 잘 해야 합니다. 고온기에 특히 구리제 같은 경우는 약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탄산칼슘제를 혼용해서 살포한다든지, 그리고 하셔서 약해를 줄이셔야 되고, 항생제 같은 경우는 내성으로 해서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약제를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궤양병 발생 과원은 5월 이제 상순부터 빠르면 상순부터 중순 6월 상순에 반드시 방제가 필요하고, 다발생 과원은 2차 방제, 그 다음에 8월 달 3차 방제, 태풍 등 4회 이상의 방제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지감귤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검은전무늬병 방제 전략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5월 달에 저 이파리에 발생된 것과 이제 죽은 가지가 있는 밑에 열매에는 저렇게 이제 누반형 빗물이 흘러내리는 모양으로 검은전무늬병 병반이 발생이 되는 저런 누반형과, 그다음 6월, 9월에 저렇게 발생된 거, 9월 달에 이제 소립 검은전무늬병에 발생된
되기 때문에 방제를 잘 하셔야 하겠습니다. 검문 전문인병 발생은 도 전체적으로 8.9% 내외 발생이 되고 있는데 뭐 방제 약제를 안 한다면 이거보다 훨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비가 오기 전 예방 위주의 약제 방제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검문 전문이병은 우리 흔히 농가들이 비 오고 나면 바로 다음날 약을 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비가 온 후에 치는 게 아니라 비가 오기 전에 예방 위주로 치는 게 맞는 건데 우리 이제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약이 다 씻겨져 내려가서 약효가 떨어지니까 비가 오고 나서 다음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뿌려주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비가 오고 난 후에 뿌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비가 오더라도 누적 강우량으로 200ml 이하 강하지 않은 비, 뭐 기간이 뭐 15일이 안 지났으면 15일에서 20일이 안 지났으면 비가 오고 나서도 농약 살포를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약제 방제한 시간이 오래됐거나 누적 강우량이 200ml 이상이 되었을 때는 추가로 방제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방은 죽은 가지 제거하는 게 가장 좋고 전정가지는 과수원 내에 두지 말고 파쇄를 한다든지 치운다든지 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풍수 정리라든지 간벌, 복잡한 가지 등을 제거해 가지고 통풍 잘 되게 하고 햇빛이 잘 들어오게 하면 이 검문 전문이병은 방제가 잘 되게 되겠습니다. 소립 검문 전문이병, 그러니까 작은 전문이병이라는 얘기입니다.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성숙기로 진행이 되면서 껍질이 매끈매끈해지면 검문 전문이병이 잘 발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9월 달에 온도도 높아졌고 이제 비가 자꾸 오면서 그런 이 검문 전문이병 포자가 발화를 해서 이제 크지 못하고 작게 생긴 것들이 소립 검문 전문이병인데 최근에 좀 발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원에 따라는 9월까지도 방제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강우가 많지 않더라도 오후에 비가 오고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야간 농도가 높을 경우에 병 발생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수분 시간이 몇 시간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병균이 포자가 발화해서 이제 확산될 수가 있고 그 젖어 있는 시간이 짧을 경우에는 빨리 말아버리면은 이 병균이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비가 오고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오라고 온도가 높으면 병 발생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PLS는 시행된 지 한참 지났죠. 17년에 PLS가 전면 시행이 됐고 19년도에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검문 전문이병에 가장 많이 쓰는 이제 망코제부 수화제가 예전 4회 쓸 수 있었던 게 뭐 7회로 바뀐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 달라진 거는 예전에는 수확 전 21일까지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7회로 바뀌면서 수확 전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양지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잿빛곰팡이병 방제 전략입니다. 잿빛곰팡이병은 죽은 조직에만 감염이 됩니다. 부생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꽃에는 감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농가는 꽃이 펴서 만개만 하면 잿빛곰팡이 방제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개기에 뿌리는 게 아니라 낙화기에 뿌리는 게 이제 잿빛곰팡이병 약제가 되겠습니다. 만개에서 꽃이 노랗게 변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보이면 그때 뿌려주시는 게 좋고 그 상태에서만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잿빛곰팡이병 약제를 살포를 해주면 거기가 균이 발화하지 못하게 피막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꽃이 하얄 때가 아니라 노랗게 변해갈 때 뿌리셔야 하겠습니다. 잿빛곰팡이병은 그 낙화기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감염률이 올라가지만 그 시기에 비가 없으면 잿빛곰팡이병 방제를 안 해도 무방할 정도로 감염률이 적습니다.
자, 1차 방제는 곧 낙화기하고 2차 방제는 뭐 1차 살포 후에 10에서 15일 후에 해주시면 좋은데 대부분이 제피곰팡이병 전용 약제 같은 경우에 더댕이병 약제와 이제 동시 방제가 가능한 약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선택하셔서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병입니다. 역병이 발생되는 과수원은 실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과수원이 뭐 도로보다 낮거나 지형이 낮아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순간적으로 침수하는 그런 과수원들이 발생이 되는데 보통 이제 8월, 하순, 9월 달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배수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과수원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 그 역병균은 토양 중에 존재를 합니다. 토양 중에 존재를 하다가 빗물에 의해서 튀어서 감귤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침수에 의해서 빗물에 의해서 이동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역병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돌림역자를 씁니다. 돌림병이란 얘기죠. 그래서 한 과일이 역병이 걸리면 그 인근의 열매는 다 걸려서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수가 된다 싶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배수를 하시고 바로 세척하고 바로 역병 전용 약제를 살포해야 하겠습니다. 역병 전용 약제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보호제이기 때문에 살포할 때 병에 안 걸린 그런 감귤만 보호가 되지 병에 걸린 것들을 치료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약제를 잘 선택하셔서 살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역병 약제는 가격도 조금 비싸기 때문에 1차 침수가 안 되게 과원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총체벌레입니다. 우리 감귤에 피해를 주는 총체벌레는 꽃노랑 총체벌레와 볼록 총체벌레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볼록 총체벌레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총체벌레는 온도가 높을수록 세대 번식이 빠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번식과 밀도가 많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볼록 총체벌레 같은 경우에는 산남 지역에 밀도가 높고 피해가 많은 상황입니다. 발화부터 개화기, 착색기 이후에는 꽃노랑 총체벌레에 의해서 다소 온도가 낮은 시기, 봄 시기에는 이런 꽃노랑 총체벌레의 밀도가 높아서 그게 꽃노랑 총체벌레에 의한 피해가 나오고, 6월부터 9월, 8월 이 시기에는 온도가 높은 시기에는 이 볼록 총체벌레가 밀도가 높아서 감귤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총체벌레가 발생되었던 과원은 반드시 중점 방제가 필요하고 예찰을 잘 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볼록 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크기가 워낙 작아서 눈으로 확인도 어렵기 때문에 황색 끈끈이 트럽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을 하셔서 예찰 후에 필요시 방제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깍지벌레의 방제 전략입니다. 보통 과수원에 이세리아 깍지벌레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얗게 이제 좀 큽니다. 얘는 저 앞쪽에 부분 사진에서 보시면 앞쪽 머리 부분이 암컷의 머리고 뒤에는 알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알집에서 알이 부화에서 나오면 오른쪽에 이 삼령 약충은 1령, 2령, 3령 돼서 이제 3령 약충입니다. 그래서 저 3령 약충까지는 저 하얗게 납질이 형태가 덮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 때는 깍지벌레 약을 살포하시면 잘 죽습니다. 그래서 깍지벌레 관련해서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렇게 하얀 상태에서는 어떤 약을 해도 살충제가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기 약충 상태, 1령이나 2령이나 3령 저런 약충 상태를 확인하시고 살포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발생 횟수 보시면 1회, 2회, 3회, 5월, 7월, 10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 방제를 잘 해주셔야 6월달, 7월달, 9월달인데 1차 방제를 잘 해주시면 2차, 3차 때 방제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방제가 됩니다. 저 약충 상태에서는 꼭 깍지벌레 약이 아니라 일반 약 살충제로도
어느 정도 살충이 되기 때문에 약이 골고루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전정시에 이제 밀생된 가지는 좀 솎아내 주시고 해주시는 게 1차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화살깍지벌레입니다. 화살깍지벌레 같은 경우에는 무농약하는 과수원에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심하면은 가지까지 말라 죽이게 하는 그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화살촉 모양으로 생겨서 저렇게 화살깍지벌레라고 하는데 저 화살깍지벌레는 뭐 이제 부화가 되면 2시간 정도 이동하고 정착해 버리는 그런 깍지벌레입니다. 그래서 화살깍지벌레 같은 경우에 저거를 방제약제로 잡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방제약제를 저 방제 시기인 6월 상순 이제 이런 8월 중순 요 시기에 일반 살충제로도 저게 부화돼서 있을 때는 일부 방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 과수원에서는 일반 관행적으로 이제 농약을 살포하는 과수원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저렇게 깍지벌레가 많이 붙은 가지는 제거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고, 그 다음에는 저 방제 적기 시기인 6월 상순에 반드시 깍지벌레 전용 약제로 방제를 하셔가지고 밀도를 낮춰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귤레가루 깍지벌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수확식이 돼가지고 많이 전화가 오십니다. 하얗게 이파리에 있다. 감귤이 까맣게 됐다. 근데 그 위로 봐라 하면 위쪽에 하얀 게 뭐 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깍지벌레는 다 거의 비슷합니다. 저 하얀 납질에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일반 약제로 아무 때나 살포해서는 방제 효과를 볼 수가 없어서 저 방제적기라고 표현된 뭐 지금 6월 상중순,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 시기가 알에서 부화돼서 어른이 되기 전 납질로 이제 덮여지기 전인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시기에 전용 약제를 살포해야만 방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루비깍지벌레입니다. 루비 같이 색깔이 돼서 루비깍지벌레라고 불리는데 이제 이 루비깍지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상태, 이 성충 상태에서는 어떠한 방제 약제를 살포하더라도 방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렇게 심한 가지는 전정시에 제거 또는 뭐 보이는 대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이 방제 적기에 7월 뭐 상순부터 중하순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7월 달에 이 루비깍지벌레가 있으면 거기다가 표시를 해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애벌레, 약충이 있는 걸 확인하면 그때 방제를 해주시는 게 가장 방제 효과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달팽이 방제가 되겠습니다. 달팽이는 과수원이 통풍이 잘 안 되고 밀식되거나 가지가 서로 밀생돼서 복잡한데, 그 다음에 뭐 초생 재배를 하거나 습도가 높은 그런 지역에 발생이 됩니다. 3월에서 4월 토양 속에다가 산란을 하는데 달팽이 같은 경우는 자웅동체, 여자 남자가 한 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산란할 수 있는 그런 개체가 되겠습니다. 5월 달부터 나무로 이동을 해서 피해를 주고 이제 8월 하순부터 특히 이제 극초생 감귤에 이제 피해를 좀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 조건이 열악하면 땅 밑이나 풀 속에서 이제 휴면, 잠을 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토양 온도가 5도씨 이하, 뭐 공기 온도가 1도씨 이하 되면 휴면을 하고, 건조한 여름에는 토양 수분이 26% 이하, 햇빛이 강한 주간에는 쉽니다. 어둡고 습기가 많은 곳에 주로 서식하고 미숙퇴비가 사용을 하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경종적 방제입니다. 뭐 과원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뭐 보이는 대로 잡고 공기 잘 통하게 하고 미숙퇴비 사용을 안 하는 게 좋겠고, 화학적인 방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달팽이가 이 동을 싫어하기 때문에 유산동이나 석회보르도액을 이제 5월 하순이나 7월 하순
나무에 뿌리는 거 아닙니다. 토양 표면에 뿌려서 얘네들이 기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지 않게 한다든지 직접 맞으면은 뭐 죽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기피 효과를 낼 수가 있고, 메탈데하이드라는 입제가 있습니다. 뭐 제품은 뭐 팽이콜, 팽이가, 팽이샷, 악셀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를 해질 무렵에 토양에, 이것도 땅에 뿌려서 땅에 유인제입니다. 유인살충제 토양에 뿌려서 비는 안 맞게 해주시는 게 좋고, 뿌려서 유인해서 먹고 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포닌 성분이 함유된 사종복비를 이용해서 요거는 이제 나무 위로 살포를 하는 겁니다. 달팽이가 있으면 이런 거를 전면 살포를 하게 되면 일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 500리터의 가성소다와 자담 오일을 섞어서 살포하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이 달팽이라고 하는 게 표면에 점액질이 있어서 약재 침투가 잘 안 돼서 방제가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제는 5월, 7월 달에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번째, 어쨌든 감귤은 완숙과 위주로 구분 수확해야 하겠습니다. 극조생 같은 경우에는 완숙 수확 출하라는 개념이 좀 애매하지만 극조생 수확 출하 기준인 8브릭스 이상, 착색도 50% 이상 정도 된 감귤을 수확해서 출하를 해야 하겠고, 조생 감귤 같은 경우에는 착색이 80% 이상 된 감귤을 11월 중순 이후부터 나무 위치별 구분해서 수확 출하해야 하겠습니다. 자, 토양 피복한 타입의 감귤 같은 경우에는 품질 조사한 후에 원하는 당도와 산 함량이 되었을 때 상단부, 중단부, 하단부 이렇게 구분해서 수확 출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확 후에는 3에서 5일 정도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예비 건조, 예조를 하셔서 출하를 하셔야 이제 부패도 줄어들고 저장 기간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이렇게 했을 때 부패율이 5.5% 줄어들고 감량도 5.1% 덜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지감귤 질적 향상을 위한 실천 과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올 한 해도 성공하는 감귤 농가가 되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